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을 앞두고 인생의 큰 파도를 건넌 여자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못 볼 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이야기는 친정엄마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도저히 엄마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사연 라디오를 알게 되었고 여기다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제 과거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연애하고 평범하게 결혼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갖는 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번의 임신 시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희는 불임 클리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였죠. 저는 길고 긴 임신 준비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질 정도였죠.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은 저희 동서가 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아이를 가지고 아무런 별탈 없이 낳았지요. 저는 그런 동서가 부러웠고 축하를 해주려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저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 애를 가질 거야? 이러다 나 죽으면 데려올 거니?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 왜 소식이 없는 거야? 내가 답답해서 잠이 다 안 와요. 어머니, 저희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쉽지는 않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찾아오겠죠. 저는 동선의 부부 앞에서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예쁜 조카를 보는데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동선의 부부의 난처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막말로 이제 결혼 5년차 아니니? 근데 아이가 없으면 이거 당장 이혼감 아니야? 안 그래? 둘 다 몸에 이상도 없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야? 나 정말 환장할 것 같다니까. 우리 장남이 불쌍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내가 오죽했으면 점집까지 가서 기도를 하겠어. 지금 이혼감이라고 하셨어요? 저라고 지금 안 힘들겠어요? 지난달에도 몇 번씩이나 하혈해서 병원 응급실 가고 그랬는데 이혼감이라뇨. 어머니 눈에는 아들밖에 안 보이세요? 저를 이 집안에 애 낳으러 온 여자로 보시는 거예요? 얘 봐라. 눈 크게 뜨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 봐. 내가 너 이러니까 미운 거야. 내가 말을 하면 조곤조곤 들을 줄 모르고 내 말에 계속 토만 달잖니. 네 성미 때문에 애가 생겼다가도 유산되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제가 뭐만 하면 뭐든 유산이 되는 결과로 시어머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제가 싸가지가 없으니 유산이 되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했으니 유산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제가 유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아이가 갖기 싫은 딩크족도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가여워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동서가 출산한 걸 사심없이 축하해 주려고 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이 못 낳는 제가 잘못인걸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바로 토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애 못 낳으면 며느리 자격도 없는 거야? 나 원참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애를 낳으라 말라야. 아, 오늘도 어머니랑 대판했으니까 나 건들지 마. 또? 여보 미안해.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우리 엄마 옛날 사람이잖아. 애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났었대잖아. 미안해 정말.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내가 더 노력할게. 됐고, 이제 나 정말 그만하고 싶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여보, 나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어. 어머님하고도 그만 싸우고 싶고. 저는 사실 그때쯤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사실상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희망 고문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렵게 임신이 되었다가도 유산이 되기를 반복하니 이게 사람이 계속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았어요. 계속 하다가는 제가 미치거나 아니면 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도 나라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자존감만 낮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왜 임신을 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시댁에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야. 나는 아이가 없어도 당신 사랑하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아이가 없으면 이혼하라는 식이잖아. 당신도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 아니지? 근데 왜 당신은 어머니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해? 알았어. 미안해 여보. 나도 아이 없다고 우리 부부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너한테 강요를 하겠어. 내가 엄마한테도 잘 말해 놓을게. 알았지? 걱정 마. 남편은 그래도 제 편에 서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해놓고 정작 시어머니 앞에서는 우리 부부가 아이를 포기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다시 또 시험관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할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 때문에 어쩌면 시어머니와 사이가 더 나빠진 것도 있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애초에 부부간 아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딱 잘라놨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게 한이 되더군요. 그러니 이 문제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단호해지고 싶었어요. 나 이제부터 아이 가질 준비도 안 할 거고 노력도 안 할 거라고 딱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잠자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억지로 했던 잠자리가 그다지 내키지 않았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기계처럼 침대에 누워서 시어머니가 알려준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다는 자세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한심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도 사그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저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밤낮 없이 밀려드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임신에 대한 희망도 불임에 대한 고통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남편에게 세게 말해서 그런지 그 다음 날부터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뭐라고 잔소리를 안 하시더군요. 관심에서 멀어지니 한편에서는 여전히 찝찝했지만 참 편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 만나는 자리도 피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는 핑계를 대서 집안 행사에도 안 갔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았으니까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제가 딱 잘라서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니 그런 욕심이 사라지셨는지 조용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포기하고 지냈으면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이렇게까지 멀어지진 않았을 거였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로부터 한 5년쯤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과 시댁을 멀리하면서 사는 대신 일만 했고 덕분에 제가 다니는 법률사무소의 최연소 사무장이 되었습니다. 30대 어린 여자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변호사님들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임신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서 그런지 불면증도 어느 순간 싹 사라져 있더군요.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옆집 아주마가 이사를 간다면서 저에게 혹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요. 한 층에 2가구만 쓰고 있는 곳이어서 저는 그 집의 아주마와 친하게 지냈었지요.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신 분이셔서 때때로 김치도 얻어먹고 밥 반찬도 얻어먹었습니다. 손이 크시고 인심이 좋으셔서 그런지 눈치도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처럼 잘 따르던 분이 이사를 간다고 하니 괜히 서운하더군요. 제가 임신이 안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에도 이런저런 부부 상담을 살갑게 해주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줌마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댁, 내가 세댁한테만 말하고 가는 건데 우리 집 경매 나왔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사고 싶은데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나가려고. 집주인이 이걸 담보로 사업을 했는데 망했나 봐. 보증금도 겨우 돌려받았는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우린 그만 나가려고 해. 어머, 경매요? 이 집이 경매 나왔다고요? 이 동네 재개발할 거라고 이거 꼭 가지고 있으라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옆집 아줌마는 그간에 말 못할 일들이 많았었다면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집을 사고 싶지만 돈도 부족하고 집주인이 미워서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길 사두라고, 그러면 나중에 돈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댁 시댁에 돈이 많다고 하니까 넌지시 말하는 거야. 어디 가서 이만한 물건 이 가격으로 못 사거든. 내가 살던 집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가지고 있으면 분명 좋을 거니까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세댁도 알다시피 나 이 집에서 애만 셋을 낳았잖아. 그래서 더 세댁한테 사라고 말하고 싶었어. 아휴, 내가 별 얘기를 다 한다, 그지? 애 낳는 거 포기한다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해서 미안해. 내가 속상해서 그래. 아무튼 남편하고 잘 상의해봐. 알았지? 옆집 아줌마는 제 손을 부여잡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자기는 애 셋을 낳았으니 이 집의 기운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저한테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데 실거래가보다 싸게 경매로 나왔으니 이번 기회를 꼭 잡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옆집 언니의 말에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아휴,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죠. 언니가 그 집에서 좋은 일들이 많았다는 거. 제가 남편한테 꼭 말해볼게요. 다른 데 가서도 잘 지내시고요. 애들도 잘 키우시길 바래요. 저는 그 옆집 아줌마를 앞으로 못 보게 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10년 동안 그 빌라에 사시면서 애 셋을 낳으셨는데 이제는 5 식구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좁았죠. 그러니 이래저래 이사를 가는 쪽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옆집 아줌마와 아쉬운 인사를 한 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옆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부쩍 퇴근이 늦어지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않고 살기로 한 뒤로는 회사 일에만 더더욱 집중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제 말에 심드렁했습니다. 앞집이 이사 간다고? 경매? 그래. 하긴 그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여기 좁아서 못 살지. 근데 여기 사둔다고 가격이 엄청 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미안해 여보.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남편은 어느 순간 저와 말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날도 역시 남일에 관심이 없다면서 하품이나 하더군요. 저는 특히 그 집에서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기운이 좋은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를 안 낳기로 포기하자고 먼저 말을 한 건 저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애를 또 가지려고 노력하자는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5년 전부터 저희는 각방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법률사무소 일에 지쳐서 평범한 나날들을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현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드디어 옆집에 누가 이사를 온 모양이었습니다. 안방 창문 너머로 사다리 차가 보였어요. 어떤 분들이 이사를 오는 건가 싶어서 저는 창문을 살짝 열어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이삿짐이 많지 않더군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 사이에 어떤 여자가 서 있어서 시선이 갔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여기에 이사를 오는 사람 같더군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여자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글래머 같은 몸매이긴 했지만 한눈에 보기엔 그저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더군요. 그런데 짐이 많이 없는 걸 보면 아이는 없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다 보니 다른 부부들을 볼 때도 그 집에 아이가 있나 없나를 먼저 보게 되더군요. 없으면 그 부부와 공감대가 생겨서 금방 친해지곤 했었어요. 옆집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있는 집이 이사 오면 어찌하나 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였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봐도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혼자 사는 여성일 가능성도 있겠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주말 아침부터 남의 집 이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딴 사람한테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고 궁시렁거리더군요. 자기는 이제 나가봐야 한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요즘 골프를 배운다고 주말마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다나 뭐라나요. 아이가 없으니 저희의 주말은 늘 심심하고 공허한 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차가 넘었으니 부부끼리 데이트를 하러 다니는 것도 어색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저대로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냈고요. 그날 저는 행여나 옆집에서 인사를 오지는 않을까, 떡이라도 돌리진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옆집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더군요. 한 달 정도는 앞집에 누가 이사를 오기는 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 번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갔는데 옆집 여자의 얼굴을 봤어요. 그동안 인사는커녕 계단에서 마주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혹시 이 동네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 빌라에만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실례지만 가족분이 몇 분이세요? 너무 조용해서요. 저는 옆집 여자와 어렵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막상 얼굴을 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더군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인지 장바구니에도 물건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세입자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저는 옆집 여자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머쓱해졌습니다. 몇 명이 사는지 내가 알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신뢰되는 질문을 한 게 불편했는지 금방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제가 오지랖을 부렸나 보네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그런 걸 물어보다니. 죄송해요. 들어가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도 그 여자는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군요. 현관문을 너무 세게 쾅 닫아서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나이도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가까운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으련만 뭘 저렇게 사람을 가리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러고 나서도 참 신기한 게 옆집 여자는 그 후로도 1년 정도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온갖 추측이 들더군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직업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물며 쓰레기 봉투도 버리지 않고 사는 것 같아서 참 이래저래 미스터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느낌이 쎄한 것도 있고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괜히 더 관심이 간달까요? 그러다 지난해부턴가 집 앞에 쓰레기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야 앞집 여자도 사람이구나 싶었죠. 제가 오죽했으면 귀신인가 싶었을 정도로 아무런 기척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곤 그 쓰레기 봉투가 보이기 시작한 날부터 이상하게 아이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 울음소리까지 나니 왠지 소름이 돋더군요. 남자는 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얼마 안 가 쓰레기 봉투에 아기 기저귀가 보이더군요. 순간 사연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이웃과도 교류를 하지 않고 사는 거겠죠. 속으로는 미혼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저의 추측일 뿐이었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꺼야 되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일해서 그런지 오지랖이 앞서더군요. 정작 옆집 여자는 나랑 말도 섞기 싫어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습니다. 여보, 그 옆집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당신 얼굴 본 적 있어? 한동안은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애기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잖아? 애기 울음소리? 아니, 나는 그런 거 못 들었는데. 게다가 나는 여자 얼굴도 못 봤어. 에이, 신경 쓰지 마. 뭐 자꾸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두고 그래.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분명 쓰레기 봉투에 아기 기저귀 같은 게 있었는데 내가 착각했나? 남편은 저보고 왜 남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게다가 쓰레기 봉투 얘기를 하자마자 정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그런 것까지 뒤졌어? 아니, 왜? 그런 거 범죄 아니야? 이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그러다가 옆집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당신이 요즘 바쁘다고 나랑 안 놀아주니까 그렇지. 왜 맨날 골프야? 당신 나보다 골프가 그렇게 좋아? 요즘 골프 치러 가기 시작하면서 옷에도 신경 쓰는 것 같고. 거기에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사돈 남말하네. 당신이야말로 일 때문에 매일 밤마다 늦게 들어오면서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살 빼라고 운동하라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 이게 요즘 내 삶의 활력인 거 당신도 알잖아. 알기야 알지.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한 달에 한 번도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완전 너무 달라졌어, 당신. 물론 저도 압니다. 우리 둘 사이가 이젠 예전 같진 않다는 걸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이를 안 갖기로 선언한 이유였다는 것도요.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각자 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했죠. 하지만 남편 역시 저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더군요. 나야말로 당신이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해. 나 우리 아이 안 갖기로 한 이후에 당신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 우리 완전히 안 하고 살잖아. 근데 이제는 각방 쓰다 보니 이게 편해졌어. 그냥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나가도 좋겠다 싶어. 말하다 보니 늦겠다. 나 이만 나갈게.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주말마다 운동 같은 거 해. 알았지? 저는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일 내내 일만 하다 보니 주말에는 꼼짝도 하기 싫어서 집에 있는 것이었죠. 운동이라면 질색이었습니다. 어쩔 땐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기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밖으로만 나가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운동이라도 하라는 말에 아침부터 불쑥 집 앞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오랜만에 걸으니까 이마에 땀이 나더군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같은 빌라 4층에 사는 지효 엄마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분명 저한테 할 말이 있는 표정으로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 301호 자기네 옆집 여자 애를 낳았대요. 알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았는데 애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제 추측이 맞네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 집에 기운이 좋은가 보네요. 그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를 갖는 건가? 어머머, 진짜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니까 그 집을 사라고 했잖아요. 옛날 그 집 살던 언니도 애가 셋이었으니까. 아니 그나저나 남편이 없는데 애가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 무슨 사정이 있겠죠. 저는 신경 안 쓰려고요. 그 여자 얼굴도 보긴 봤는데 사람들하고 말을 하기 싫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이상한 여자만 아니면 좋겠어요. 저는 지우 엄마와 한참 동안 옆집 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도 아는 게 없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죠. 결론은 그 집을 내가 샀어야 했다는 걸로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래저래 그 집에 대해서는 추측만 난무한 상태였어요. 오전 내내 운동을 하고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호 엄마는 애들 밥을 차려줘야 한다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저도 밥 차리기도 귀찮고 해서 짜장면 2인분을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여자 혼자 있는 걸 들키기 싫어서 저는 늘 짜장면을 2인분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짜장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짜장면인 줄 알고 얼른 인터폰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짜장면 배달원이 아니라 어떤 중년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언뜻 보기에는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한껏 부풀어 올라있는 파마머리는 흔하지 않아서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초인종을 눌렀으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중년의 여자는 인터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곤 잠시 후 옆집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저는 옆집으로 찾아온 손님이 착각해서 우리 집의 초인종을 잘못 눌렀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비슷한 머리 스타일도 찾아보면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옆집에 갈 일은 없으니까요. 하물며 요즘엔 저희 집에도 거의 오지 않는 편이셨어요.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저한테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여전히 저는 사무실 일 때문에 바빴고 남편 또한 일과 골프를 치면서 활기가 넘치게 살았죠. 골프가 그렇게 좋은 건지 요즘 표정도 많이 밝아지더군요. 여자가 생겼나 의심이 들 정도로 질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이나 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보증을 합니다. 연애할 때부터 저를 죽자 살자 쫓아다녔던 남자였으니까요. 지금도 제 생일날과 기념일엔 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는 편이었고 생리를 하는 날이면 제게 보온팩을 해다 줄 정도로 자상한 편이니까요. 아이가 없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도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튼 저희 부부에겐 그런 의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저는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우연히 지호 엄마와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놀라더군요. 301호 여자에 대해서 뭔가를 더 알아낸 건지 아니면 지호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순간 궁금해지더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그 여자 술집 여자거나 불륜녀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면 임신했다고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나? 아니 솔직히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임신하면 남자랑 결혼하지 않나요? 결혼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면 혼자서 저렇게 키우진 않을 테니까요. 제가 법률사무소 짬밥이 10년인데 저 여자 인상을 보니까 딱 그렇다니까요. 법률사무소 짬밥? 그거 하나도 안 맞는가 봐. 저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좀 보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아니야. 더 정확해지면 말할게. 나 이만 들어갈게. 지우 엄마는 저에게 그 여자의 남자를 봤다고 하면서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밝혀낸 것 같았는데 말을 안 하니 궁금하더군요. 원래 이런저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시는 분인데 숨기는 걸 보니까 저 여자에게는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긴 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남편이 국정원 사람인가? 저는 국정원까지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엄청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이 가는지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리고 왜 옆집 여자는 의심을 살 정도로 꽁꽁 숨기면서 사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요. 암튼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던 찰나 지효 엄마가 집에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더니 제 손을 잡아 끌면서 집 앞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지효 엄마는 입이 근질거려서 옆집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저한테 다 털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커피숍 안에 들어가는 표정 또한 엄청 비장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진지함이 엄청 웃기기만 했죠. 그 여자의 사연이 궁금해서 침이 바짝바짝 마르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솔직히 자기한테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뭔데 그러세요? 옆집 여자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왜요? 혹시 저희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우든가요? 골프장에서 누가 봤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효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효 엄마가 저를 걱정해줄 일이 뭐가 있을 게 없었죠. 그런데 지효 엄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아니 글쎄,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야. 자기 남편이 글쎄 그 옆집으로 들어가더라니까? 내가 그게 너무 이상해서 몇 번씩이나 확인을 했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으로요? 에이, 지효 엄마가 잘못 본 거겠죠. 가끔 술 취해서 다른 집 초인종 잘못 누른다고는 하던데 그런 건가 보네요. 난 또 뭐라고요. 이럴 줄 알았어. 자긴 전혀 몰랐지. 주말마다 자기 남편 골프장 가는 줄 알았나 보지? 근데 아니라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자기 집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는 척 하다가 옆집으로 쓱 들어가더라니까. 아휴, 나 지금 엄청 손이 다 떨려. 나 몰라. 나는 자기한테 분명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저는 지효 엄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분명 남편은 옆집 여자를 본 적도 없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효 엄마 표정만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지효 엄마와의 이야기를 듣고 얼떨떨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저는 한동안 멍해 있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싶었습니다. 옆집에 남편이 산다고? 그러다 저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옆집은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 그럼 그 아이는?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만약 지효 엄마의 말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가 우리 남편의 아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몇 달 전에 시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이 옆집으로 들어갔던 것도 떠올랐어요. 남편의 잦은 외출과 이상한 냄새까지 만약 여자가 생겼다고 해도 골프장에서 생긴 줄 알았는데 옆집이라뇨. 정말 지효 엄마 말이 맞다면 이건 역대급으로 막장 아닌가요? 그날 밤에도 남편은 밤늦게 귀가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긴장이 돼서 그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더군요. 지효 엄마의 말대로라면 지금껏 옆집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잠을 자려고 들어온 거니까요. 골프가 요즘 삶의 활력소가 됐다던 남편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저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밤새 인터넷을 뒤져서 초소형이지만 고화질인 CCTV를 구매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한 증거들이 효력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저희 집 인터폰으로는 옆집 현관문이 아예 안 보였어요. 어찌됐든 저는 그 CCTV를 당일 배송받아서 바로 다음날 집 앞에 몰래 설치를 했습니다. 옆집 문이 제대로 보이게 방향을 잡아놓고 말이죠. 그리고 딱 일주일 뒤 회사에서 퇴근한 저는 녹화본을 혼자서 몰래 돌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미칠 것 같더군요. 저는 제발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도 거의 매일 그 집으로 들락거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오후 1시에 그 집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퇴근해서 오후 7시에 그 집으로 향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경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 걸까요? 두 집 살림을 이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CCTV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성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버젓이 부인이 옆집에 있는데 그 집을 들락거리다니. 저는 잠시 후 그간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던 이혼소송 중이었던 수많은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당장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뺨을 후려치고 남편을 발로 차버리고 싶었지만 감정적으로 잘못 대응했다가 큰일이 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일단 전 이 남편과 계속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있었고 그들은 보란듯이 옆집에 살림까지 차려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악랄한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그 배신감이 더 크기만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상 저는 그 남자한테 받아내야 할 것들만 다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그 여자와 남편에게 이 동네에서는 살 수 없도록 망신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법은 법이고 복수는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조용히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해서 나가길 기다렸죠. 저는 안방에서 혼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CCTV로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미칠 것 같더군요. 제대로 이 두 사람을 망쳐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만큼이나 제 심장도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하더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집의 초인종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는 대꾸조차 안 했고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인터폰으로 제 얼굴을 확인했으니 안 열어주는 거겠죠. 그때부터 저는 문을 열라고 그 여자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런지 그 여자도 결국 참지 못하고 저보고 꺼지라고 되레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안에 도둑이 들어갔으니까 문을 열라고 더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창피할 게 어디 있습니까? 급기야는 제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빌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지켜보시더군요. 그 중에는 지효 엄마도 있었습니다. 저를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제 옆에 오더니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세게 그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막말을 해줬습니다. 문 열어! 왜 문을 못 열어줄 이유가 있어? 그 안에 남자가 몇 명이야? 어? 당당하면 문 열어봐! 이 불륜녀야! 역시나 목청이 센 지호 엄마의 말발은 저보다 약효가 더 셌습니다. 당당하면 문을 열어보라는 소리 때문인지 현관문이 탁 열리더군요. 그리곤 저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집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갔습니다. 당신들 누군데 이 난리예요? 지금 애기 자는 거 안 보여요? 뭐 이렇게 무식한 여자들이 다 있어?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지호 엄마와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 문을 닫아놓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망을 쳤구나 하는 감이 오더군요. 그 집에는 이상하리만치 남편의 흔적이 없었죠. 사진 같은 것도 걸려있는 게 없었고 남편 신발도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시어머니도 들어갔는데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놓친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우리 집에서는 창밖으로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상했죠. 그러다 불현듯 화장실이 떠올랐습니다. 집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게 화장실인지 대피 공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옷장을 싹 다 뒤져도 나오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분명 그 화장실에 숨어 있다는 촉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발광을 떨어서 그런지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더군요. 그 여자가 무단 침입했다고 저희를 신고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의 사정을 다 알고 있던 변호사가 그 경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경찰은 저희 보고 나가라고는 안 하는 대신 지켜보셨고 나중에는 본인도 답답하셨는지 안방 화장실을 열어보라고 오히려 그 여자한테 재촉을 해주셨어요. 당당하다면서 왜 못 열어주냐고 말이죠. 경찰까지 가세해서 몰아붙였는데도 그 여자는 그 문이 고장이 났다면서 끝까지 변명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직접 주방을 다 뒤졌고 저는 마스터키를 들고 경찰분에게 넘겼습니다. 경찰분은 빨리 문을 열어보고 이 사달을 끝내자면서 열쇠를 돌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좁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말았죠. 막상 그 모습을 확인하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데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되더군요. 당신 진짜 이 정도로 쓰레기였어? 아니 거기 왜 있어? 막장도 이런 막장이 다 있구나.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그 순간 저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시댁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딴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다니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군요. 그런데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바보처럼 눈물만 펑펑 쏟아졌습니다. 제가 쓰러질 것 같았는지 옆에 있던 지효 엄마가 저를 부축해 주었고 덕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간 지 5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집으로 슬금슬금 들어와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당신 마음대로 막 나 때려라. 어?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쁜 인간인지 몰랐어. 미안해, 여보.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심장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 이거 다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중간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이는 낳아야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근데 저 여자가 집을 사줘야 애를 낳겠다고 협박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싼 집 찾다가 여기를 경매로 사게 됐고, 아이씨, 내가 진짜 미안해, 여보. 나 여자도 저 아이도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울면서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저는 모든 걸 다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뻔뻔하게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뭘 잘못한 거니? 어? 네가 말해봐라. 아니, 네가 애를 안 낳겠다고 했잖니. 그러면 우리 집안의 대를 네가 다 끊어놓는 건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지 잘못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누가 적반하장인지. 얘 봐라. 시어머니한테 눈 부릅뜨고 말대꾸하고. 그래도 나는 네 생각해서 이혼하라고는 말은 안 했어.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헤어질 것이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여자니? 남편이 밖에서 애 낳고 들어오는 건 옛날 같으면 예산일이야. 지금 어디서 잘났다고 소리를 치니? 네 성격이 이러니까 애가 너한테 들어서겠니? 아휴, 이런저런 긴 말 다 필요 없고 당장 이혼해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지 핏줄한테 끌리는 법이니까. 저는 시어머니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산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기만 하더군요. 남편이 옆집에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니 저는 그 순간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당당하게 나보고 이혼하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치가 떨려서 복수심만 불타올랐죠. 이걸 어째요? 어머니, 제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요? 어쩌죠? 저 아이 제가 키울 테니까요. 저 여자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저 집도 이 집도 다 제 명의로 돌려주시고요. 안 그럼 저 아이는 아빠 없는 아이, 아니 호적도 없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응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고 말고는 제 결정에 달려 있었죠. 근데 저 여자가 호락호락 아이를 놔두고 남편을 떠날까요? 아마도 절대 안 그럴걸요? 왜냐, 그 여자는 노리는 게 돈일 테고 그 아이 몫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고 싶을 테니까요. 너 단단히 미쳤구나. 둘이 애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나 본데 둘이 엄청 좋아해서 애가 생긴 거라고 생각은 안 드니? 너는 이미 우리 아들한텐 여자가 아니라고. 애도 못 낳는데 너한테 무슨 정이 있겠어. 안 그래? 근데도 우리 아들하고 살고 싶니? 남의 아들을 키우고 싶어? 저는 시어머니의 독한 말에 더 이상 응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멘탈이 나갈 것 같았죠. 둘이 사랑해서 아이가 생겼다니요. 저를 2번, 3번 죽이는 그 말들 때문에 정신이 아찔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요? 제가 못 키울까봐요? 그럼 키우다가 힘들면 보육원에 맡기면 되죠. 왜요? 급기야 저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다는 막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만 그 아이까지 저는 너무 밉기만 했으니까요. 뭐? 또라이를 따봤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그냥 우리 아들 보고 2집 살림 하면서 살라고 하마.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그 애한테 주고.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젠 막장이네요. 그의 호적도 없이 키워보세요. 핏줄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호적 같은 건 상관없으신 모양이네요. 그냥 핏줄 없는 애로 키우시죠. 어머니 죽고 나서도 재산 한 푼 못 받게 제가 이 집안에 씨를 말려 놓을 거니까. 그때 저는 거의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온갖 나쁜 생각들을 시어머니한테 다 쏟아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릴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호적도 없는 아들로 키우라는 제 소리에 흠칫 놀라는 것 같더군요. 독한 것. 그러니 팔자에 아이도 없고 남편복도 없지. 원하는 게 뭔데? 이제야 말이 좀 통하시네요. 법률사무소에 이혼 전문 변호사만 3명인 거 아시죠? 이 집과 저 집, 2집 다 주세요. 2집 살림했으니까 그거 다 저한테 주셔야죠. 안 그래요? 정작 본인이 저한테 먼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으면서도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말을 하고는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마도 그 길로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이혼을 안 해주면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죠. 이후 시어머니는 제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쿨하게 도장을 찍자고 하시더군요.
거기에서 왜 쿨하다는 단어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두 채의 집을 위자료로 받고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도 확실하게 받아놓았죠. 남편은 미안하다면서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더군요. 대단한 효자 아들이셨죠.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미칠 것 같았지만 저는 남편한테도 정을 뗄 생각이었습니다.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에서 저를 배신한 건 정작 남편이었으니까요. 어쩜 옆집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이후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은 이사를 나가더군요. 근데 이혼 전에 정리가 되어야 할 옆집 명의 이전이 빠르게 안 되더군요. 답답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글쎄 그 상간녀가 그 빌라를 팔아서 잠적을 했다나 뭐라나요? 게다가 그 여자한테 뜯긴 돈도 그동안 한두 푼이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있던 여자였던 거였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대단한 핏줄인 아이는 놔두고 갔다더군요.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가 황혼 육아 중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옆집 매매 금액만큼 현금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다른 집을 하나 사서 가져오든가 하시고 이행 안 하면 시댁 압류당하는 거 알고 있지?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 거야. 암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랑 싱글 파파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나쁜 놈아. 그 문자 이후로 저는 시댁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곤 매일 기도하죠. 그 집에 매일 안 좋은 일만 가득하길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